늦은 나이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된 52세 주부입니다. 낮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시간 연장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머무는 아이가 셋, 7시 반쯤 귀가하는 아이가 하나, 유치원을 마치고 들르는 아이가 둘로 모두 6명이 이 시간대를 함께합니다. 엄마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이곳에서 천진난만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이 어린이집은 15평 규모의 정원 10명인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넉넉한 인품과 바른 태도를 갖춘 원장님과 함께한 지 어느덧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장님은 10살이나 연하이지만 생각의 깊이만큼은 오히려 훨씬 앞선 분입니다. 손재주가 뛰어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선생님들 생일을 빠짐없이 챙기고 음악회나 뮤지컬, 새로 개봉한 영화도 함께 관람합니다. 2달에 한 번은 꼭 회식을 열어 아이들의 근황과 발달 상태, 앞으로의 방향을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나눕니다. 저녁 식사 후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 이야기를 되새기다 보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집니다. 조그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세상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뒤늦게 이 일을 시작했기에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신기하고 감격스럽게 느껴집니다. 윤빈이가 지우를 좋아하는데 지우는 영 시큰둥하고 그 사이에 셈이 난 진호가 끼어앉다가 윤빈이에게 꼬집힌 일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내 살배기는 아직 말이 서툴고 100일을 간 넘겨 온 아이는 어느새 10달이 지나 선생님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정말로 그렇게 부르는 건지 확신할 수 없어도 선생님들은 모두 그렇게 알아듣고 기뻐합니다. 밥도 간식도 뭐든 잘 먹는 대경이는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빠르게 기어가다가 장난감에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예쁜 얼굴에 혹이 나고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본 선생님들은 마음이 아프고 보호자에게도 몹시 미안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없이 멍만 조금 들었지만 선생님들 가슴은 한동안 철렁한 채로였습니다. 2살배기 지우와 진원이는 어김없이 사고를 칩니다. 누나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색연필을 하나씩 집어들고 벽이며 바닥에 신이 나서 낙서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싶지만 지우는 일이 만만치 않아 나무라게 됩니다. 혼이 난 아이는 다른 방으로 건너가 쿠션에 얼굴을 파묻고는 살며시 웃고 있습니다. 애교와 정이 넘치는 진호는 선생님을 부르며 잘 따르는 참으로 영리한 아이입니다. 그런 진호가 곧 이사를 간다고 하니 벌써부터 가슴 한켠이 서운하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순간순간의 이야기를 메모해 두었다가 작은 모음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지칠 때 꺼내보면 다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힘든 날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은 삶의 활력 그 자체입니다. 이 좋은 선생님들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아이들의 대장 노릇을 하러 나섭니다. 2번째 사연. 설맞이 집단장. 설날이 다가오면서
오랜만에 집 단장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사 온 지 8년이 되도록 도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니 벽지 상태가 손님을 맞기 민망할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흰 벽지는 남편이 피우던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색되었고, 이사 당시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던 아들이 바깥에서 놀다 들어오며 현관과 화장실 입구에 짚었던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마다 아들이 장난감, 총을 쏘아 댄 흔적으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것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금연 중이고 아들도 많이 컸는데 마침 이번 설에는 새 식구까지 늘어 차례를 지내러 온 가족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집을 손봐야겠다 싶었습니다. 2주 전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24평 아파트에서 안방을 제외한 거실과 아이 방의 도배와 장판을 합산하니 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훌쩍 넘는 금액에 한숨이 절로 나왔고, 베란다까지 포함한 페인트 작업은 따로 4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0만 원 안팎으로 예상했던 터라 힘이 쭉 빠진 채로 집에 돌아와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견적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전에도 봄 대청소와 도배를 손수 해낸 적이 있다며 자신 있게 맥가이버 솜씨를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남편을 믿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배에 앞서 페인트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에 페인트를 바르기 시작하자 예상보다 강한 냄새가 코를 찌르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다 보니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떨면서 칠을 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낮부터 시작한 페인트 작업이 저녁 무렵에야 마무리될 즈음 마침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배 중이라고 하자 곧바로 달려와 주었고, 그 모습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반가웠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먼저 천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도배지를 재단하고 풀칠한 뒤 여러 장을 접어 풀이 고루 베게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의자 하나에 의지해 천장에 벽지를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빗자루 대신 마른 수건으로 한 장 한 장 밀어붙이다 보니 시간도 체력도 배로 들었습니다. 목을 뒤로 젖힌 채 작업을 계속하던 두 사람은 나중에는 이러다 목에 깁스를 해야겠다며 신음을 내뱉었고, 그 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키가 작은 저는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끝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그것도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장 작업만 끝내고 나니 어느덧 새벽 4시였습니다. 셋 모두 탈진 상태였고 결국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시동생은 다음 날 일이 있어 귀가하고 남편과 저는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벽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일손이 하나 줄자 체감 난이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풀칠을 하고 벽지를 붙이는 과정이 두 사람만으로는 훨씬 버거웠고 어깨는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끙끙 신음을 내면서 다시는 도배하지 말자고 구호처럼 되뇌었고 나중에는 그 말을 할 기력마저 사라져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거실과 아이 방 도배를 모두 마쳤을 때
또다시 새벽 4시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밤을 꼬박 새운 뒤 월요일 출근을 하고 나니 하루 종일 봄볕에 졸음이 쏟아져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작업이 한 달치 피로처럼 느껴졌고 일주일이 지나도 좀처럼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솜씨가 좋은 남편 덕분에 전문 업체 못지않게 칠과 도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색상 선택도 잘 맞아떨어져서 거실 문과 어울리는 연한 그린 페인트를 칠하고 흰 벽지 한 면에만 같은 색조의 포인트 벽지를 더했더니 집 전체가 산뜻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거실 장판은 남편이 부담스러워해서 전문가를 불러 맡겼는데 작업하러 온 기사분이 직접 해놓은 도배를 보고 감탄하며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연락해 오는데 끝까지 마무리한 경우는 드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체 비용을 정산해 보니 페인트 8만 원, 도배지 12만 원, 장판 33만 원으로 총 53만 원이 들었습니다. 업체 견적과 비교하면 67만 원을 아낀 셈이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집을 둘러보던 남편은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흐뭇해했고 저는 맥가이버 솜씨를 인정한다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웃었습니다. 올 설에는 조상님도 찾아오는 친척들도 한결 밝아진 집을 보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도배 이야기로 이런저런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해보다 화기애애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 막무가내 양가 부모님.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본가와 처가를 번갈아 방문합니다. 양가 어른들이 저희를 기다리신다기보다는 사실 10개월 된 딸 혜인이를 기다리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본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혜인이의 먹방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기어 다니느라 볼살이 빠지고 다크서클이 생겼다며 걱정하시더니 피부가 까무잡잡한 것도 피로 탓이라 여기셨는지 피로회복제를 먹이려 하셨습니다. 아직 치아도 4개밖에 나지 않은 10달짜리 아기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TV에도 나오는 좋은 것인데 왜 안 되냐며 단호하게 입에 대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려주시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빨대컵을 챙겨왔냐고 물으시더니 직접 빨대를 찾아 혜인이 입에 쏙 넣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속으로 제발 울어달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혜인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아찔합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잡곡밥을 혜인이 입에 넣어주시며 시금치도 함께 권하셨는데 커다란 잎사귀를 손에 쥔 혜인이가 토끼처럼 갉아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물론 그 시금치는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어머니표 무침이었습니다. 이유식을 따로 싸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도 조미료도 넣지 않은 이유식을 집에서는 잘 먹던 혜인이가 하필 그날은 완강히 거부했고 어머니는 간을 하지 않으니 맛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소금이라도 넣자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이른 나이에 간 음식을 먹이면 안 된다고 설명해도 너희도 다 이렇게 자랐다며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조미료를 많이 먹고 자라서 키도 작고 30대에 고혈압까지 생긴 것 아니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그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혼자 왔을 때 조미료 넣은 된장국을 맛있다며 밥을 3그릇이나 먹어놓고 무슨 소리냐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그날 혜인이는 MSG의 맛을 제대로 경험했고 이유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을 그릇째 비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황도 통조림이 등장했습니다. 혜인이가 올 때 주려고 아껴 두셨다며 국물까지 떠먹이시는 모습에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복숭아는 돌전에 알레르기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혜인이는 눈치도 없이 기분 좋게 받아 드셨습니다. 본가에서 진이 빠진 채로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이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맞이하십니다. 그 안에는 초콜릿과 과자가 가득 들어있고 하나씩 까서 입에 넣어주십니다. 양가 어른들은 한결같이 저희 몰래 먹이시는 솜씨가 수준급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버지가 간장게장에 밥을 비벼 혜인이 입에 넣어주시더니 다음번에는 버터도 사다가 같이 먹이자고 하셨습니다. 혜인이가 주말마다 와서 실컷 먹고 포동포동하게 잘 크는 게 다 당신들 덕분이라며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응급실까지 다녀온 진료 기록을 보여드리며 설명해도 옆집 할머니도 자식들이 다 그런 식으로 겁을 준다며 믿지 않으십니다. 결국 혜인이는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이유식보다 할머니의 그 마법 같은 가루 한 스푼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양가 부모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매주 작은 전쟁입니다. 네 번째 사연, 중년을 무시하지 마라. 저는 스스로를 넉넉한 체형의 40대 중년 아저씨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름 날렵한 몸매를 자랑했건만 세월이 흐르면서 중년 남자의 전형적인 외모 변화가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설마 배불뚝이 오뚜기로 변신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옆모습이 영락없이 알파벳 디자입니다. 어깨가 굽은 이유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강력한 아랫배의 압력에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리는 탓이 더 크다고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오늘은 그런 40대 중년 남자의 애환을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먼저 팬티 문제입니다. 아내는 제가 수시로 팬티 속에 손을 넣고 긁는다며 눈살을 찌푸리지만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삼각 팬티, 사각 팬티, 쫄쫄이, 면 팬티 할 것 없이 세상에 나와 있는 팬티는 다 사다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입어도 고무줄 자국이 배를 파고드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춤 위로 둥글게 솟아오른 배가 고무줄을 자꾸 밀어올리니 배 아래쪽은 쥐어짜이고 배 위쪽은 훤히 드러나는 기묘한 상황이 매일 아침 연출됩니다. 얼마나 간지럽고 불편한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 배며등이며 심하면 엉덩이까지 긁어대는 건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애환 중의 애환입니다. 아내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간지러움 앞에서 체면이란 사치일 뿐입니다. 바지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바지가 엉덩이 사이로 파고들어 걸음걸이가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구석에 가서 남몰래 빼라거나 우솥을 길게 내려가리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살이란 게 배에만 찌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며 엉덩이에 골고루 풍성하게 붙다 보니 걷다 보면 바지가 먹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중력과 살이 문제입니다. 저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빼고 싶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몰래 빼다 들킬 때의 그 민망함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머리카락 문제도 중요합니다. 정수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넓은 하늘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비고 싶어서 비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스스로 이별을 고하고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까만 매직으로 두피를 칠하라거나 구두약을 써보라는 창의적인 조언은 이제 정중히 사양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모자를 사다 주기도 하는데 그 마음은 고맙지만 모자를 벗는 순간의 민망함은 여전합니다. 모발 이식을 해줄 것이 아니라면 빠지는 머리카락 이야기만큼은 이제 조용히 덮어두었으면 합니다. 밥을 먹다 이가 불편하다고 하면 아내가 이제 늙은 거냐고 천진하게 묻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꽤 깊이 박힙니다. 딱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을 먹다가 시큰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갑자기 노인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호두를 이로 깬 것도 아니고 오징어를 통째로 씹은 것도 아닙니다. 치과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건 저도 알지만 임플란트를 해줄 것이 아니라면 그 말도 이제는 그만이면 좋겠습니다. 이가 불편하다고 하면 위로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게 더 아픕니다. 옷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올해 입은 옷이 낡아 새 옷을 사달라고 하면 아내는 어차피 입어봐야 입던 옷과 똑같아 보인다며 말립니다. 그 옷이 그 옷이라고 옷태가 안 난다고 입던 것을 계속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늬만 달라도 색깔 하나만 바뀌어도 새 것을 입으면 기분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만큼은 산뜻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싶습니다. 봄이 오면 가볍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나들이를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올봄에 위아래 깔맞춤을 해줄 것이 아니라면 그 말도 이제는 그만이면 합니다. 40대 중년 남자의 애환은 긴 겨울처럼 조용하고 서서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 배는 더 나와 있고 정수리는 더 넓어져 있고 어깨는 더 굽어 있습니다. 배불뚝이의 뒤통수는 반짝이고 이는 하나둘 속을 썩이고
바지는 날마다 먹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하며 오늘도 버텨냅니다. 아내가 뭐라고 해도 고무줄 자국은 시원하게 긁을 것이고 길을 걷다 방귀도 소신 있게 낄 것이며 먹힌 바지도 당당하게 잡아 뺄 겁니다. 살을 빼라고, 가려우면 씻으라고, 제발 밖에서는 좀 참으라고 아내가 호통을 쳐도 둥글고 넉넉한 곰돌이 푸 같은 이 중년 가장의 모습이 나름 사랑스럽지 않냐며 오늘도 애교 한번 부려볼 생각입니다. 저 꽤 귀엽지 않습니까?